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장중 1,340원을 넘어서는 등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잠시 뒤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과 서울 관악구 등 10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 가운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을지 연습도 통합돼 시행되는데 군 당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 모두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당 내용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경고장을 내기도 했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논의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마침 오늘 저녁에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뒤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급등한 환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치솟았다가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3.9원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외 악재 요인이 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것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7월 FOMC 의사록에서 강성 매파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견인하였고 코스피는 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은 2.25% 내린 795.87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은 소폭입니다만 이제 순매수로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긴축 의지를 밝힐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8월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수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무역 수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 436억 달러 가운데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이 125억 달러로 30% 가까이 됐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상품 수지 적자에 상당히 큰 요인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334억 달러로 3.9%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7.5%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11.2% 감소해 이달 들어서만 대중무역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누적 적자 255억 달러 가운데 40%가 이번 달 20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8월 남은 기간에 적자폭을 만회하지 못하면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적자 규모는 6월부터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무역 수지 악화의 주범인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여서 9월 이후부터 수입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해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국제 원자재 수급난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이 우려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밀과 옥수수의 가격 증가세는 더뎌졌습니다. 또 한때 급등했던 철광석과 구리, 파묘,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지난해보다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중 대일 공급망 이슈 우리가 잠재적인 위기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업종 단체와 우리 업계를 같이 모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여 개 핵심 품목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중국에, 반도체 부품과 소재, 장비는 타이완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원자재 비축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물가가 너무 올라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윤혜리 기자가 미리 장을 보고 왔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에 마트에서는 벌써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판매가 한창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는 유독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장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장을 많이는 못 봤어요. 명절 대비해서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다다음 주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돼요. 작년보다.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얼마나 올랐을지 직접 장을 봤습니다. 전부 치는 데 쓰는 부침용 가루 1kg에 1,900원, 달걀 15개 한 판에 4,800원, 두부는 한 모에 1,300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채소값이 크게 올라 무와 배추는 개당 3,000원과 6,000원을 넘었고 시금치는 한 단에 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 추석 때 어떡하냐. 진짜 서민들은 이거 진짜 안 돼.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거 완전히 부쩍 뿌리 같아가지고 이거를 8,000원씩 받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깜방과 대추는 한 봉지에 각각 8,000원과 6,000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거는 좀 괜찮아요. 가격 그대로예요. 안 올랐어요. 이거는. 저희들은 가격이 안 올라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햇사과와 배는 개당 3,000원과 9,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 24% 각각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장을 보는데 3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급해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5,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추석 성수품 할인 혜택을 받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 29만 7,800원보다 8% 더 비싸진 셈입니다. 장보기 너무 무섭고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조금씩만 하려고 안 할 수도 없고 손님은 오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매서워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임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쉽사리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금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데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 사건과 연계하자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감찰과 견제를 위해 특별감찰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사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이라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이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왔고요.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6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원구성 지연으로 미뤄진 국회 특별감찰관 공론화가 첫발을 뗀 셈이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상대탄만하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직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으로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과거 박 의원도 찬성했었다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야말로 오히려 꼼수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수사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수정안에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악연으로 엮인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집중 제기했는데 한 장관은 기밀 유출이었다면 어떻게 이 후보자가 전 정권에서 승진했겠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평산마을에는 오늘부터 경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로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집회나 시위는 제한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불과 하루 전인 일요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의 풍경입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반대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소음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마을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모두 치워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300m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경호구역 아니라도 집회나 시위는 가능하지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한 욕설이나 비방,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등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경호구역 내에서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잡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경법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제지될 수 있습니다. 경호구역 확대는 사저 앞 시위자 한 명이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에게 커터칼로 위협하다 구속된 뒤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시작된 집회가 점점 격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한 겁니다. 그동안 소음 공해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새소리 들리시죠? 낄끼리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평화스러운 우리 마을이 그래도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도 정치적 의견 차이를 떠나서 조용해진 마을이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시골 마을은 조용한 게 좋죠. 조용하고 뭔가 이런 새소리도 나고 이렇게 해야지 그 확성기 소리 나고 그러는 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구역 확대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은 원래의 평화로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경호구역 밖에서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기존 단체의 집회나 시위가 일종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2주 동안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돌입했습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정부 을지 연습도 통합 시행되는데요. 연습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1부에선 전시 상황을 가정해 북한 격퇴와 수도권 방어 작전을 숙달합니다. 또 다음 주 2부에선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일부 연습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정부기관 4천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 이후 재난 등을 위주로 별도로 진행했던 정부 연습도 군사 연습과 연계해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드론과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가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8년부터 축소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도 부활했습니다. 한미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 않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사전 연습이 시작된 지난주 이미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조만간 더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이 전 대표나 아니면 이 국민의힘 모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결정 결과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법원이 좀 신중히 이것을 다루겠다, 시간을 이제 좀 들이면서 이제 다루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간을 좀 들이면서 하겠다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판단인 것이요. 그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판사께서도 그때 저희가 신문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의 자율성과 그리고 정당의 민주주의 중에서 어떤 쪽에 더 이제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판단을 해가지고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한다면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이 결사해서 이제 활동하는 것인데 정당 내부의 일을 처리하는데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게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판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뒤에 있을 만한 정치적 이벤트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법원 신문에 들어갈 때도 이제 비슷한 그 맥락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 상권 분립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인용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 물론 이제 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전 대표가 만약에 인용되면 당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용된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상당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당이 그런 절차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입법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당연히 법원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판결문에 적시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만약에 인용됐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 당사자가 이제 당은 망하게 된다 인용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큰 일을 벌인 겁니다. 예. 이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우선 누군가의 지시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걸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또 따져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이 망한다는 얘기는 그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당의 이제 주류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아니, 다 옷 벗고 나가고 다 책임져야죠, 정치적으로. 네. 그거야말로 지금 보면은 뭐 판사였던 분들이 뭐 이분들이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제 기각을 종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기각됐을 경우에는 이제 본안 소송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또 주력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가처분 신청과 그리고 본안 소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어떤 이런 그 직무정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처분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당시에 뭐 추미애 장관과도 갈등이 있고 그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셨는데 한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가처분이 인용돼 가지고 직무에 복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처분 이기고 나중에 또 본안 소송은 또 그 대통령 측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서는 징계 수준이 또 오히려 약했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충분히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지금 그래서 그 본안 소송도 계속 다음 단계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일련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퉈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본안 소송에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을 끌고 이 법정에서 이제 계속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KBS 사장도요 해임 단담이 한참 뒤에 또 이제 복직이 확정돼가지고 KBS 사장이 2명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이 소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전혀 별개의 건으로 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만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추후에 뭐 이선으로 퇴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윤 대통령이나 누가 그동안에 그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 사과나 해명을 한다면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도 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그 시기가 다 지났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3주 전에 울릉도 들어가가지고 책 쓰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에 대한 어떤 해명도 어떤 유감 표명도 저는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결론 난 거는 야 비대위로 가버리자 라고 대통령실에서 당에 전달했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난 직후에 그 다음 날부터 비대위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다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상당한 권력에 있는 두 분이 제 뒷담화 하다가 이제 걸린 건데 그런데 결국 그분들의 해명은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유감 표명 아무것도 없고 제 직위인 대표직을 박탈하기 위해서 비대위 전환을 했다는 거니까 이거 어딘가 잘못된 게 바로 시청자분도 들으시면 느껴질걸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사고는 다른 사람이 치고 책임은 이준석이 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얘기도 좀 해보죠. 생각보다 좀 이 경찰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 만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몇 주 내에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라면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르면 갑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째 저를 부르지 않아요. 오늘도 뭐 이렇게 통지받은 바는 없었죠.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공소시효라는 것도요. 사실 자의적으로 그냥 그 일부가 주장하는 것일 뿐 저는 그게 왜 공소시효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할 것 있으면 부르면 되는 것이고 뭐 그 공소시효라는 것이 보니까 뭐 저에게 특정 시점에 무슨 추석 선물을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기산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경우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이제 관련 기사가 좀 계속 그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이제 SNS에 그 링크를 걸어서 올린 글이 있더군요. 예. 이른바 이제 윤핵관의 이제 수사 개입을 의심하는 글을 관련 이제 타사의 이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만 그 링크를 걸어서 이제 걸리면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기사 내용은 그 제가 보니까 그 경찰 내부에 어떤 그런 뭐 목소리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더군요. 그걸 뭐 증거로 볼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기사를 경찰 보고? 내부에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증언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 내부에 예전에 보면은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담당자에게 유튜브에서는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왜 니네는 기소를 못하니라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사실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비춰봤을 때 수사 담당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수사 담당자가 그러면 거기에 반발해서 인터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언론의 오늘 보도에 증언한 거 아니겠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수사 담당자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뭐 당사자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의 진행 과정과 어떤 그 정치적 일정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정황이 좀 맞물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그 판단이신 것 같고요. 유추한 내용이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 네. 예를 들어 뭐 저희 당의 윤리까지 포함돼 가지고 굉장히 딱딱 맞아 들어가는 시간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심은 결국 완성시켜 준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당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재라는 인사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참 당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였을 때 대한민국의 다른 권력기관들, 뭐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경찰 수사 결과는 늦어도 이제 다음 달까지는 뭐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늦어도 한 4월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벌써 8월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리위원회가 지금 그 열리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입장문을 낸 게 있었죠. 당 내용과 관련해서 일종의 경고장을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재미있다는 그런 그 표현을 했어요. 제가 푸하하라고 했습니다. 네. 윤리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요.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준석이 막말로 논란이 된 적은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두구육이다. 이거 아마 요즘 어린이들 사자성어 책 사보면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게 고급 사자성어도 아니고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당의 내분의 보탬이 되니까 이걸 규제하겠다?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치가 희화화됩니다. 양두구육에서 그 다음에 논란이 뭐였습니까? 윤핵관들이 갑자기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데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개고기 얘기를 하느냐 이러잖아요. 구육이 개고기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양두구육에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왜 개에 비유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동물 비유가 되는 사자성어는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 예를 들어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하고 나가지고 사냥개를 이제 삶아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 풀어서 하면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개를 삶아요. 근데 토사구팽이라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잔인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지점에 빠졌다. 예전에 박기태 의장님이나 아니면 박상천 법무부 장관님 예전에 대변인 양당의 대변인이 하던 시절에 보면은 그때 굉장히 그런 비유나 이런 표현들로 양당 대변인이 정치 상황을 잘 풀어 설명했다고 명 대변인들이야 불렀거든요. 박기태 그 의장님께서 만드신 용어가 뭡니까? 내로남불 그런 것들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징계의 대상이 됐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규제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 가지도 않고 저는 앞으로 오히려 이런 비유나 아니면은 상황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권장돼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당 윤리위원회가 어떤 이런 그 징계 청원이 없는 상황에서 뭐 윤리위원회도 뭐 어떤 특정인을 이 염두에 두고 입장문을 낸 건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낸 경고장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 당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익명 인터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지켜오는 원칙이 제 의견을 절대 익명에 숨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실명을 걸고 제 얼굴을 걸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윤리위에서 그 말 한 다음에 어떤 윤리위원이 익명 인터뷰로 오늘 이준석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인터뷰라는 건 뭐냐면요. 말은 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의미고 사실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이철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전화를 걸면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당의 내분을 조장하는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익명 인터뷰 문화를 덜어내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당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사실 윤핵관이라는 표현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름을 걸고 각각 장제원, 이철규, 권성동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숨어가지고 활동했어야 하는지 저는 그걸 항상 대포차에 비유하거든요. 사람들이 대포차를 쓰고 대포폰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포차, 대포폰식 정치를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익명 인터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그 경찰의 이제 윤핵관 개입 관련을 암시하는 그런 그 기사 링크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사에 나온 내용도 사실은 이제 경찰 조직 내부의 이제 목소리를 일종의 이제 그 익명 취재원을 활용해서 쓴 기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경찰 공무원은 사실상 그 윗선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공익제보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이 본인에게 어떤 공격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머지는 다 정견에 관한 것입니다. 정견과 공익제보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윤핵관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어디에 공익적 성격이 있습니까? 힘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익제보와 그런 익명 인터뷰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수사 담당자가 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앞으로 다루고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경찰 수사 내용이든 아니면은 이런 그 당 내부의 사정이든 간에 그 익명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의 이제 주관이나 어떤 그 느낌을 이제 담아서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예민한 그 정치적 이슈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시청자라든가 이제 국민들께서도 뭐 각자 판단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가지고 그 예전에 아까 말했던 수사에 서울 경찰청장이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실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이제 전체 회의를 열었죠. 1호 안건으로 이제 그 최종 결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브리핑을 했다고 하죠. 조금 전에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최재형 그 혁신위원장과 지난 주말에 좀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이런 그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원래는 이제 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윤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공감하시는 내용인가요? 제가 원래 최재형 의원이 보궐선거로 우리 당의 의원이 된 뒤에 저 최재형 의원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당에 오셨으니까 한번 공천 과정을 경험해 보시라. 거기가 제일 난장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고 나가지고 최재형 의원이 가장 이제 본인도 법률가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선을 하는데 완전 경선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예비 경선을 해서 후보를 한 3, 4명 정도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1등부터 3, 4등 정도까지를 본 경선에 붙여가지고 1등한 사람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떤 일이 이제 지역 시도당별로 자행된 일이 있냐면은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1, 2등 하는 사람 날리고 3, 4등끼리 경선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윤리위, 여기서 말하는 윤리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맨날 그 좀 논란이 되는 윤리위원회는 다른 윤리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별도의 위원회입니까 이거? 같은 위원회인데 윤리위원회 자격 조건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윤리위원들은
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법률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사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쨌든 신념이나 이런 것 따라서 실제로 그런 어떤 컷오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 구성해서 네. 절차도 몇 개월 전으로 당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4년 동안 선거 준비했는데 갑자기 선거 경선하기 한 이틀 전에 너 잘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한 1년 전쯤부터 그런 윤리 검증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라 가지고 제가 설명 듣고는 아 이것이 잘 시행되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운영의 묘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고 우리 당의 혁신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엔 이런 게 나왔다가요. 중간에 이제 막 중진위원들 이런 분들 껴가지고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요만큼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의 안을 얼마나 원한대로 받아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아마 지켜봐야겠죠. 지금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좀 예상과는 달리 혁신위원회 이제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분은 공천 잘려봐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분 옛날에 그 주호영 의원님은 예전에 공천 잘려보시고 네. 무소속 나가보시고 네. 뭐 그래가지고 이런 아주 자의적인 공천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이 많은 분이라 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다 당해보면은 선당우사 얘기 안 한다니까요. 주호영 의원도 예전에 보면은 공천 떨어지시고 가처분 걸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가처분 또 승소하시고 이러기도 하고 무소속도 나가보시고 다 겪어보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그 최재형 그 위원장이 이끄는 이제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잘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주호영 위원장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비대위는 이제 이 한시적인 거라서요.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주류 세력이랄까 이런 분들과의 어떤 그 갈등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공천안이라는 거는요. 사실 원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총선이면 1년 뒤에 구성될 테고 그 전에 만약 확립하려면 당원 당규에까지 이게 못이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절차를 다 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혁신위의 아이디어 중에 보면은 저희가 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그것도 강화해서 국회의원도 시험 보게 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거 국회의원들이 받을까요? 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 시험 봐서 좀 필터링 하겠다 그러면은 네. 찬성하실지.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뭐 거의 매일 뭐 SNS에 좀 글도 올리시고요. 이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상당히 좀 발언의 수위가 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같이 온건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막 그 저녁에 되면은 제가 듣는 디즈니 노래 올리고 이래요. 네. 디즈니 노래가 과격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래 근데 디즈니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다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면은 이제 그 악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발끈하시는 경향성은 있는데 디즈니 노래 올린 것 같고 절대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를테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좀 그 다소 우호적이었던 그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최근 그 보면은 좀 그 자제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그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갈등과 반목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이제 측근이라든가 전에 우호적이었던 분들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엔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지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추이를 보면은 뭔가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하면은 그것은 여당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사실 예전에 보면 용산에서도 뭐 레드팀을 만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레드팀이란 게 뭡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레드팀이라 그러면은요 당대표 정도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요 레드팀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표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경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지적하면 되는데, 제가 말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안에 보면은 윤핵관과 단절을 하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서진 정책부터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되새겨가지고 다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전혀 버릴 것이 없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구체적인 표현들이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런 거예요. 표현이 세다 그러면 무슨 표현이 세냐 그러면은 어떻게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양두구육 같은 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그 싸가지 담론이나 이런 걸 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현상은 개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할 때는 불편한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지적의 메시지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약해져요. 예를 들어 저라고 완곡학법 쓰는 법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고 대통령님 뭐 이거는 잘 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돌려서 말하면 엄청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화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지적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부 여권의 이제 위기 상황을 두고 어떤 새로운 이런 그 미래를 위한 그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풍을 이제 선거 전략으로 쓰는 이제 보수 진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한 그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은 이 북풍의 나발을 분다든가 아니면 이 여가부 폐지의 나발을 분다든가 이런 게 좀 다소 좀 거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최근에 현 정부의 어떤 전 정부에 대한 그 관련 수사라든가 아니면 그 여가부 폐지 이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그 언어 사용에 있어가지고요. 예. 어감이 안 좋은 것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현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표현을 하면요. 그게 나발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병나발이랑 섞어서 생각해가지고 술 먹고 병나발 분다는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진격의 나팔, 진격의 나발 둘 다 허용되는 표현이고 정확하게 쓴 겁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병나발 분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격하다고 하시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지적이고요. 결국에는 북풍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 여가부 폐지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여가부 폐지는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정부 조직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아무리 지금 그 민주당이 180석 갖고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시도를 해야 된다. 시도를 한 다음에 의석수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맞는 지적이고 그런데 지금 시도해보지도 않은 다음에 시즌만 되면 2030 세대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좀 접근해보고자 여가부 폐지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한다든지 뭐 아니 여가부가 하는 일 지적하려고 뭐 하나 무슨 뭐 또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희롱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일정을 제시하는 거죠. 정부 출범했을 때 정부 조직법으로 개정하지 못했으면은 예를 들어 총선 때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갖게 되면은 정부 조직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라고 하고 그 정도 끝내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계속 무슨 도돌이표 같이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풍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도 뭐냐고 하냐면은 그게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징계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엄숙히 다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차근차근 빌드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지적 굉장히 섣부르게 하다가 오히려 반박당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 너무 티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질문 드렸던 거는 그 기존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과 좀 그 결이 다른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아니죠. 입장이 선회한 거 아닐까 해서 질문드렸고요. 어느 시점에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고요. 예. 제가 그때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히려 대통령 뵙고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해서 진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큰 틀에서 자유라는 것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일련의 조치들 중에 하나로 이제 소개된 것인데 뚝 띄어가지고 갑자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방송 개방하자. 이건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련 이 카드를 꺼낸 것이 그 내용과는 이제 별도로 뭐 시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좀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제2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하락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 가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주일마다 증가하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근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각각 8,600여 명과 3,000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유행이 변곡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이번 주에 재유행 규모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 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요.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유행이 급격히 커질 거란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시행된 백신 4차 접종은 효과가 4개월 정도 지속하는 걸 고려할 때 4차 접종 대상이 아닌 국민 대다수는 면역력이 더 일찍 사라질 것이고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 감염된 1,800만 명의 면역력이 6개월 지나 떨어지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10월과 11월에 유행에 큰 파도가 닥칠 거란 분석입니다.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되면 빨리 약을 처방받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곧바로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받는 체계를 더 확실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재유행에서도 다음 달 초 위중증은 최대 92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단기적으로는 중환자 대응에 집중하되 코로나 이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비한 의료 체계와 백신 치료제 개발 인프라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 2주나 지났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일대 마을에선 집이 토사에 휩쓸린 이후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복리 마을입니다. 이곳엔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변이 온통 토사와 돌덩이로 가득합니다. 도로도 깎여 내려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입구도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처참하게 뜯겨 나갔는데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단이 부서지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물건도 내버려둔 채 겨우 몸만 빠져나갔는데요. 건물 붕괴 우려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초등학교 개학을 맞은 마을 주민은 자녀를 어떻게 등교시킬지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개학이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뭐 아침 준비라든지 학교 갔다 와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이 안에서 위험한 공간에서 보낸다는 게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하나하나 가꿔왔던 공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 가게 안까지 밀려든 토사는 겨우 파냈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름들이 그 은행나무도 있었고 가을이면 그 은행잎이 바닥에 노랗게 깔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온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무너진 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산사태 피해를 본 지 2주나 흘렀지만 마을 곳곳은 폭우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회가 좀 열리고 있죠. 사실 이제 오늘 안건으로 이제 다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 윤리위원회가 좀 이례적인 입장문을 이제 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이제 추가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7시부터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양희 위원장이 이 윤리위원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8월 19일 날 발표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에 대한 안건은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에 윤리위원회 징계 사안으로 올라와 있는 김성원 의원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대한 발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윤리위원회 입장 발표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분과 분열,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성 조치다,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심의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당 국민의힘 내분이 친 이준석 쪽 또 반 이준석 쪽 이렇게 갈라져서 내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상호 발언, 자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경고성 조치를 내렸고 만약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 내분과 갈등을 촉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이준석 전 대표나 또 그에 대해서 내분 또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경고조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다시 징계에 착수해서 다시 재징계를 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만 징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한 징계도 같이 착수해야 되는 형평성 문제, 정치적으로 큰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입장문을 이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안건이 접수가 되든지 그러면 이제 작동하는 게 윤리위원회인데 사실 이런 경고장은 통상 뭐 이 당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뭐 경고의음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는 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는 이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른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벌써부터 받고 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부분도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되는 그런 징계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이제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상 경고문이라고 봐야 되고 그 경고문은 이준석 전 대표를 특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어떤 뭐 입장 표명을 통해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거나 또는 타인을 모욕을 했거나 또는 계파 갈등을 조장했거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특정 안건의 이제 김성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뭐 사진이라도 좀 잘 나오게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좀 특수관계거든요. 원내대표 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가지고 윤리위 회부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한 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한 징계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 아니겠습니까? 제명과 탈당 권유. 그러면 일단 탈당을 권유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하면은 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되는 행동이 계속되니까 차라리 제명으로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은 이제 이 윤리위원회의 입장문이 일종의 그 향후에 이 추가 징계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이제 형평성상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 사이에 뭐 이 가처분 신청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 대표의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지금 그 양쪽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그 중요한 일정을 이제 보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한다. 네. 그러면 이 내용과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은 아마 이번 주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있더라도 그 이후에 법정 소송인 또 본안 소송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인숙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여론전, 언론을 통한 계속해서 정치 투쟁을 하면서 자기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를 추가적으로 해서 제명이나 탈당을 권유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더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당을 위해서, 즉 대선과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를 위해 승리를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징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꼭 정치적인 문제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 법정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게 정권 창출을 하고 집권한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지났는데 네. 여당의 내분으로 국정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민의힘 중진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자면 당대표 복귀의 여지를 두고 전당대회도 재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동안에 우리를 지지해줬던 2030 세대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포용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잠시 쉬게 하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치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도 상향에 도움이 되고 이준석 대표도 퇴로가 열리면서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정치적인 문제는 중진들 또 여권의 제일 큰 어른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금 조기에 매듭하는 게 상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치적인 듭니다. 해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근데 양측이 지금 이 조속히 이 부분의 어떤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나 좀 이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요.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극적으로 화합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 기간이라는 특성이 네, 있었죠. 선거 기간이라는 이제 특성도 있었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네.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극적으로 내분을 봉합을 해서 결국 이제 대선 승리한 그런 경험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성상납 의혹, 그리고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과연 타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플러스 그리고 또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 가지고 해임을 사실상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결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대통령은 큰 그릇이다. 따라서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김근식 비정전략실장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계속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지는 계속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투쟁 행태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여론전, 동시에 또 세력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차기의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뭐 1, 2를 나란히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창당을 할 경우에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창당할 경우에 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창당을 할 경우는 다음 2024년도 22대 총선에서 결국은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어렵든 뭐 불가능하든 정치적으로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정부와 여권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이제 부분 개편이 있었죠. 일단 홍보 수석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으로. 그리고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금 부회장을 임명을 했는데 자, 이번 그 개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 개편을 위한 단계적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홍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을 이제 홍보수석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이제 PI, 대통령의 이미지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고, 일정과 행보 메시지도 못 만들고, 또 언론 관리, 또 언론 계획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보 수석이 그동안 그 역할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수석으로 이제 다시 교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역할이 잘 맡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수석은 그동안에 정책이 잘 조율되지 않고 홍보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라든지 만 5세 그 취약 아동 연령 인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국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론에 상당히 많은 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정책기획수석을 이관섭 전 이제 산자부 차관을 임명했는데 아무래도 정책은 어떤 시점과 그 목적과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조정, 또 홍보 이런 일을 제대로 맡아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 느낌에는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무와 시민사회 수석과 비서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좀 너무 소폭 개편 아니냐 그리고 지금 위기의 본질이 과연 이제 홍보 부분만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좀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24%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은 20%가 무너질 그런 이제 위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 네.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 좀 독단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 또 무능하다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인사 참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검찰 출신의 인사들만 좀 대거 중용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사적 인연에 의존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는 좀 인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인사 라인을 좀 경질하든지 그리고 또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보 수석을 새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홍보 수석은 대외 협력 특보로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홍보 수석이 일을 잘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적 인연에 의존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은혜 신임 홍보 수석 같은 경우도 결국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적절한 인사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최영범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보로 그대로 놔두고 또 현재 강인선 대변인까지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를 직접 김은혜 홍보수석이 많이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좀 혼선 내지는 좀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는 그 결과가 좀 나왔죠. 예. 이거를 어떤 추세적으로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다면 이게 어떻게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1.1% 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뭐 금주에는 즉 지난주에 조사한 게 이제 금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1.8%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30%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굉장히 큰 긍정적인 메시지, 즉 태도의 변화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 문제, 또 한일 문제, 또 우리 국민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또 8월 17일 날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 관계, 경제 챙기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경제 관련된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반영되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또 그동안에 뭐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소폭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 문제가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30% 한 후반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 인사 개편 소폭이지만 있었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공석인데 아무래도 조만간 뭐 임명이 되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국정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피부에 잘 와닿도록 홍보가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8월 28일 날 민주당 당대표로 그 이재명 의원이 유력한데 과연 이재명 후보, 즉 대선 때 기르었던 경쟁자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 되는데 이재명 이제 대표가 되면은 대표와 관계 설정, 소통과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30% 후반을 넘어서 40%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느냐, 그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사실 이제 이 중도층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중도층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네.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열려 있고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도층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의장단과 만찬을 했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요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하답했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대폭 강화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으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 사람, 나하고 인연 있는 그런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좀 탕평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전 정권 때리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싸우는 모습의 그런 국정 운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앞으로 야당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친다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멍하니 있고 싶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멍하게 있는 게 전부인 한강 멍때리기 대회. 다음 달 4일 한강 잠수도에서 펼쳐지는 이 대회에선 15분마다 참가자의 심박수를 측정해 투표를 받는데요.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인 상태거나 점차 내려가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 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대회 종료 후에는 요가 클래스, 멍상 음악 대회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 하고 90분간 누구보다 멍해질 자신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해 보시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첫 작품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요?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가 경매에 나온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애플 공동 창립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첫 작품 애플 원 컴퓨터 시제품이 경매에서 무려 9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 출시한 이 제품은 잡스가 개인용 컴퓨터 가게 주인에게 애플 원 작동을 시연할 때 사용했던 것인데요. 경매를 진행한 회사의 부사장은 이 시제품 없이는 애플 원도 없다면서 이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 수집품 가운데 성배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의 한 공원엔 난데없는 양떼가 출몰했습니다. 20여 마리가 공원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다녔는데 무슨 일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푸른 잔디를 유유자적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 그런데 목장이 아니라 주차장 옆 공원의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인천 남동구청에 관리하는 공원 목장에서 키우는 양떼라는데요. 공원 제초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자가 시범 방목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 참 평화로워 보이죠. 누리꾼들은 제초와 거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진정한 친환경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